고영 22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소개하면서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잠정 연결 실적은 매출이 9.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잠정 실적을 연결 기준으로 일직점 공시를 했습니다. 고영이 매출이 9.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4.6% 적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영업비용이 10.4%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적게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올해 국내 기업들의 추세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많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4.6% 증가했다는 것은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3분기 실적이 개별 분석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이란 것은 이제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인데 잠정 실적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비용을 제가 산출을 해서 넣어 본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가 더 매출액 증가보다 더 증가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원가 증가율이 높으면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재고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상반기에 0.5%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3.3%가 증가했죠. 그러면 총이익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는 또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11.5%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떨어지죠. 원가 생산성도 당연히 적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이 매출이 증가하든지 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고들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이너스 감소시켰다는 것은 그나마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감소했고 스루풋률도 1%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7%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도 0.05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87억 원입니다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1억 8,8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 결과로 봐서 스루풋 회계는 원인 결과가 더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매출 재료비의 상대적 높은 증가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것도 추정이 됩니다. 재고자산 내역으로 와서 이 제품과 뭐 원재료 저장품이 있는데 제품이 거의 20억 정도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종 성격으로 봐서 제공품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검사 장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들이 부품 조립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장비가 만들어질 텐데 제품으로 그러면은 많은 부품들 원재료가 들어와서 제작 공정이 있고 그럼 제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조립이 끝나가지고 제품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업종 성격으로 봐서 제공품 계정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투입 비용에 비해서 아웃풋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먼저 스루프 손익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추정했는데 비성분에서는 가공 비율이 변화가 없으면 추가적 추정이 어렵다. 뭔가 빠졌다면 제공의 변동, 변화일 것으로 추리된다. 추리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뭐 추정도 되겠습니다만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뭐 가공비가 금액상으로는 2.7% 감소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이 비율은 10%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 손익계산서에서는 추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추정이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거의 일치하는데 뭔가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스루프 쪽에서 기준으로 가고 있는, 이거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제품 하나죠. 19억 6,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는 그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21억 5천만 원이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억 8,200만 원인데 총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그게 일치는 하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이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유형자산의 재고자산 대체 금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2단계에서 오차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기술한 바대로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 검증은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 수준에서 하는 거고, 2단계의 이 검증 단계는 스루풋 회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중요한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루풋 이익과 그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의 그 1억 8,8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일치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 손익이 정확하다 하는 게 이 또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뭐 소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스루풋 회계하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 하면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공비가 배분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원가 회계가 분식 회계 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유혹을 하게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19억 원 집행이 됐는데 2.2% 증가했고 직원 수는 거꾸로 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은 4,620만 원인데 연간 한 9,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가 5.1%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여기 위에 표기한 대로 제품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루풋율이 하락을 했다면 역방향 흐름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럼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쪽 추진에 오면서 느낌이 아니고 추정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우리가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잘해서 줄였다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수로푼율도 떨어졌다면 판매 가격이 그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상대적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는 미래 가치로서 만든 지표인데 14.6%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 항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좀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이 상장 기업들은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의 표현은 주요 원재료는 종류와 사양이 다양하고 제조 원가 유출의 위험이 있어 가격 변동 추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같은 연설 내용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거창하게. 비성분을 공시했으면 사실상 제조 원가를 90%는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착상을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제조 원가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런다 그러면은 비성분이 공개된 회사면은 총 제조 비용은 어렵지 않게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유출의 위험이 있어.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회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왜 이런 비유를 했냐 그러면은 오늘자 일본 석간 후지의 뉴스에 보면은 고식적인 GDP 은폐, 시 정부가 이례적인 3기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제로 코로나를 자화자찬, 위신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분식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수치에 이렇게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분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어차피 적자라면은 이미 버린 몸 더 손실이 나게끔 그동안에 말하자면은 좀 부풀렸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더 손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이 조직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분식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분식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용어죠. 이거를 국내에서는 분식회계 했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죄를 진 줄 알고 뭐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쓰는 용어는 지금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도 형사고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거고 분식도 같은 내용이죠. 분식을 회계기준 위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 외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풀어서 쓴다 그러면은 경제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경제라는 게 이 에코노믹을 일본에서 만든 한자 용어거든요. 경세재민이라고 사자성어에서 경자와 재자를 빼내 가지고 경제라고 일본 사람들이 창작해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걸 들여다가 썼다면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는 그럼 여가 없이 왜 쓰고 있냐 이게요. 왜 일본 거만 왜 쓰면 안 되냐 이게요. 일본에서 창작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한 거 뭐 김치 이런 거 다 세계 공용어로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나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용어들은 아니다 이게 일본이 먼저 만들었다 이게 한자 용어로. 그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분식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 좀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뭘 아는 기자 같습니다. 이 석병 씨라는 게 그 성평,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씨의 이름을 갖다가 뭐 이시다이라 씨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읽는 모양이죠. 일본식 발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가 공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 비성분이 공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공시해 주면은 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입니다. 그런데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 더하기 총 제조 비용에서 기말 제공을 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 제품 더하기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는 원가백의 손익계산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성분 내역을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 해가지고 운영비용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면 여기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가공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비가 낸다 그러면은 그 비성분의 그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거를 더하면은 총 제조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비성분의 재료비는 원재료의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원재료의 구매액이라고 그러면 또한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한 2,3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 계획 대비보다는 좀 영업이익이 작게 나오니까 더 좀 노력을 해보자 하반기에. 그러면은 5% 정도 더 그 예상보다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2,415억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38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풋에서는 원재료 연동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거기다가 굿 이너프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굿 이너프를 갖다가 정용진 씨, 신세계 정용진 씨가 노브랜드 버거에다가 좀 쏘고 있죠. 어쨌든 그건 뭐 그 비유적인 얘기고 매출액이 그 원가 회계하고 같이 한 2,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스루풋상으로는 345억 정도 이익이 나게 돼 있고 이걸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한다 그러면은 연간 이 재고 회전율을 제품 회전율을 6.3회전 정도 증분시키는 걸 달성한다면은 8.5회전이죠. 그러면은 한 2,588억 원을 해서 한 500억 정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발전적인 매출 계획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원가 회계는 매출액을 건드리지만은 스루프 쪽에서는 이 비선형이라는 그 개념을 좀 가져와서 이 1순위 그 스루프 마진율을 어떻게 하면은 더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회전율을 얼마나 또 상승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돼서 비선형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2021년 말 23,700억 원에서 무려 11,250원이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 3,838%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바이오나 뭐 의약품 뭐 이런 쪽으로 이런 한 1,000% 넘는 것들은 좀 있었는데 이 고용이 액면 가격이 100원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3,800%까지 고가로 형성이 됐는지 아주 처음 분석해 보는 겁니다만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주주 내역을 보면은 고용홀딩스가 2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안스 글로벌 인베스토즈가 7.52%, 버스 센티어가 7.35%, 그다음에 발리어 기포드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6.73%. 어쨌든 외국인이 58.58%로 매우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고용 홀딩수가 최대 주주라기보다는 어찌게 보면은 외국인이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아무래도 외국 자본에게 경영 간섭을 받는 수준이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 압력이 들어올 거로 그렇게 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별도로 이 ROE 그 이익 배당률은 뽑진 않았습니다만은 스로프트 회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익 배당을 좀 더 그 압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용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고광일시로 93.7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용에 대해서 3분기 영업 잠정 실적과 2분기 그 영업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